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 이보다도 한 40여 년 훨씬 먼저 수소폭탄 수준의 폭발이 발견됐다. 그게 히로시마 탄의 3000배입니다. 아, 요거는 UFO다 내지는 핵폭탄이다. 여전히 그게 미스테리예요. 사실 폭발이다라고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게 핵 방사능. 이게 이제 라돈이 이제 방사능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호흡기 안에서의 폐 문제를 주는 거예요. 부리가 이렇게 긴 패스트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괴기하다, 으스스하다. 그 당시에 새부리 마스크를 쓴 의사는 말이 의사지 사실은 시체 청소부쯤 되는 역할을. 근데 왜 하필은 구새부리냐. 역사를 보다 가깝게,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네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역사를 보다에 나왔습니다. 과학을 보다에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이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어디 유럽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박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기가 좋지? 왜 이렇게 상쾌하지? 라고 생각했더니 제 옆에 이런 공기청정부터 케어까지 360도로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다. 근데 오늘 이 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역사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우리의 과학 지식이 항상 마음에 2% 걸렸거든요. 오늘 꽉꽉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밖에 안 걸리셨군요. 제가 사실 핵폭발, 핵폭탄 뭐 이런 생각을 하면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 요게 사실 최초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한 40여 년 훨씬 먼저 퉁구스 지방에서 핵폭발이 아닌 수소폭탄 수준의 폭발이 발견됐다. 이거 소련이 먼저 개발한 겁니까? 그게 소련 때가 아니고요. 1908년도니까 아마 제정 러시아 때일 텐데요. 그게 퉁구스는 현재 에덴키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시베리아 한가운데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여기서 아마 그 지역 가본 사람이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거기 웬만하면 안 가죠, 그 지역을. 제가 그때 퉁구스카 대폭발 있는데 근처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헬리콥터로 갈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에 한 7월 달에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까지도 2주 동안, 보름 동안에 계속 땅이 흔들리고 지진 나오고 막 이렇게 밤에 먼지들.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게, 이 유럽도 그렇게 난반사가 심해서 한마디로 이제 먼지가 막 가득 차인 거죠. 이게 무엇이냐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폭탄 중에 제일 센 사르 본바가 50메가톤이고 그게 히로시마 폭탄의 3000배입니다. 그 정도 파괴력인데 여전히 그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뭔지 아직 몰라가지고 지금도 가기 어려우니까는 조사단을 꾸리고 하는데 한 몇 년 걸리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혁명 나고, 그래서 실제 거기에 도착한 거는 12년 뒤에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놀라울 게 보통 이게 이렇게 운석이나 떨어지면 커다랗게 구멍이 파이는 그 크레이터라고 하나요? 운석공인가요? 없는 거예요. 크레이터가 없다고요? 없어. 그게 이제 그래서 미스테리 시작이 갔더니만은, 일단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거의 희박한 곳이라서 현지 원주민들인데 알죠. 자기가 아는 만큼 묘사를 하니까 그 묘사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 더 떠 있었다. 길쭉한 태양이 10분 정도 있다가 땅과 만나면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약간 좀 그런 신화적인 것을 묘사를 하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갔더니만은 땅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나무가 서 있는 채로 어떤 부분은 다 그냥 타 있고, 어떤 부분은 한쪽으로 눕혀 있고, 이렇게 막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UFO다 내지는 핵폭탄이다. 약간 좀 그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근데 핵폭탄도요, 땅에서 폭발 안 시키고 최고로 피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왜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땅이 푹 하고 파이지 않았다는 건 그런 방식을 사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또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장 쉬운 게 해성, 운석, 그 다음에 소행성 폭발이에요. 근데 해성 같은 경우는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왜 얼음과 먼지니까 사실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성이 부졌으면 거기에 있어야 될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운석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크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저 정도면. 근데 크레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소행성 폭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추정해 보면 한 길이가 한 50m, 60m 지름이 정도 되는 소행성이, 그 정도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게 한 5km에서 8km 위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확 타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가 많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뭐 니켈과 철이 당연히 많이 퍼져 있어야 돼. 안 가봐도 일단 그 정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마치 똑같이 예측한 대로 니켈과 철이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큰 소행성이 꽤 낮은 곳에서 5에서 8km 되게 낮은 거거든요. 거기서 폭발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죠.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외에는 세울 수 있는 가설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이 1908년 6월 30일이었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소행성을 대비해야지. 그래서 유엔이 6월 30일을 세계 소행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6월 30일 날 세계 소행성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근데 다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과학관마다 6월 30일 그러면 6월 30일 가장 가까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소행성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소행성 가운데 하나가 2032년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소행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소행성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걔가 어디를 지나갈지, 만약에 지구와 달 사이에 얼만큼을 언제 지나갈지를 예측하면요 정말 그대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까이 온다, 지구에 온다 그러면 다 그 소행성을 처리할 기술들을 어쨌든 다양한 방식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마게런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오는 소행성에 핵폭탄을 심어서 폭발시켜서 경로를 튼다. 이런 방식도 진짜로 연구돼요. 예, 그게 가장 무식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폭파하면 그게 사방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잘 경로를 측정할 수 있는데 폭파해 나가면 작은 물속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올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밀어낸다든지 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제일 안 되다 보면 크다는 게 하나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뭐 그중에 5%가 지구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왕이면 멀리서 터뜨리면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 하나씩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네.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폭발이다라고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게 핵 방사능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어떤 파들이 지나가면서 몸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방사선이 뭐냐면 감마선, X선, 알파선 같은 에너지가 이제 방사선이에요. 근데 이런 물질을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이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우라늄, 플루토늄, 라디움, 세슘, 요오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과 이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라돈입니다. 라돈 침대에서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라돈이 86번인데 주기율표 배웠잖아요.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이 있습니다. 헬륨, 네온, 뭐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줄을 뭐라고 배웠냐면 비활성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불활성 물질.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있어도 나랑 내 몸에 화학 반응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근데 그 중에서 라돈은 방사성 물질이에요. 라돈의 그 방사성 에너지는요, 이 종이 한 장을 뚫지 못해요. 약하네요. 네, 그러니까 침대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라돈이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4일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폴로늄, 납 이런 게 되는데 이거 자체는 에너지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공중을 떠다닙니다. 공중을 떠다니면서 먼지나 뭐 이런 데 묻어서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호흡기 안에서의 폐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된 거예요? 결국 폐암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은 유해가스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기에 있는 거 얘가 공기 중에 있었는데 뺨을 뚫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돼요. 숨을 쉬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항상 방사성 물질이 뿜어내는 그 방사선은 암과 관련이 되잖아요. 지금도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재생산하는 그 세포인데 왜 암이 돼요 그게? 암이라는 게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은 지금 끊임없이 죽어갔어요. 죽고 생기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있는 세포는 몇 개지 안 돼요. 계속 새 겁니다. 그런데 안 죽는 세포가 암인 거예요. 근데 이 방사선이라는 에너지가 유전자를 바꿔서 죽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비로 만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안 죽는 건 좋은 거지만 이 몸 전체가 건강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유지보수가 뭐예요? 죽어나가고 새로 생기고 죽어나가야 되는데 안 죽어. 유지보수가 안 돼. 결국 이 전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들이 이렇게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좀 숨쉬기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인류가 역사상 공기에 대해서 신경 썼다, 뭘 바꾸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거의 인간의 역사 함께 했죠. 그래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은 구석기 시대부터 아마 동굴 살면서부터 인간들은 공기와 전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러면 공기 맑아. 아니요, 반대인 게 더 좁은 동굴, 움집, 천막에 살기 때문에요. 겨울이 몇 개월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유럽 살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폐가 검해요.
계속 불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공기 마셔야 되는데 영하 4, 50도에 가서 입으로 숨쉬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폐렴이 와요. 폐렴 천식이 오기 때문에 죽어요, 정말로. 저도 예전에 러시아 시베리아 살 때 그때 배운 게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밖에서 절대 뛰지 말고 절대 입으로 숨쉬지 마라. 시베리아 사셨어요? 예, 저 유학 시베리아에서 했어요. 오, 그 시베리아는 저 유배 가고 그런 데 아니에요? 유배가셨어요. 예, 유학 가서 제가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있던 곳은 약간 좀 괜찮긴 하지만 더 북쪽은 절대 숨 쉴 때요 코로 숨 쉬는데 코도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빙하기를 견딘 몽골로이드 진화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코가 낮고 인중이 길고 이렇게 구멍이 쫙 나는 게 그게 한 번 들이마셨을 때 한 번에 찬 공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금방 폐가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요. 따라서 그 좁은 공기가 안 좋은 데서 몇 달 동안 살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식하고 이런데 기관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공기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했을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때는 얘를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있었죠. 그 대신에 이제 각각 자기들 약초를 먹었는데요. 가장 좋은 약초가 사막에서는요, 마황이라고 하는 마황. 마황 성분이 에페드린이에요. 에페드린이 우리 예전에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왜 감기약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에페드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제 에페드린은요, 이게요, 사람 환각도 오게 하지만 동시에 기관지를 넓힌 작용을 해요. 근데 또 사막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에 있는 옛날 무덤을 보니까 사람들의 꼭 상비약으로 돌아가신 분 무덤 옆에 이렇게 한 무대기에 마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모닥불 피워놓으면서 겨울에는 그걸 물에 끓여서 데친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신 먹어가면서 목을 달랬었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나쁜 공기는 치명적이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뭐든지 얘기하면 이 요술주머니에서 꺼내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가 뭔가 항상 신비의 대상으로 여겨졌잖아요. 이집트 건축물이나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런 거는 공기 순환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봉인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공기 순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고대에도 공기 오염이 상당히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이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미이라를 가지고서 미이라의 폐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폐에서 미세먼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학자들이 이제 또 실험고고학적으로 또 연구를 해보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을 법한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활동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 금속 재련을 한다든지 혹은 요리를 한다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석회암이 또 고대 이집트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석회암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 발생하는 군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폐에 축적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도시에서 그런 어떤 그 공기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기를 이제 악화시키는 활동들은 도시 밖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법률들이 제정이 됐었고, 또 실제로 로마보다 더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그런 활동들은 도시 벽 밖에서 활동하는 거 좋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식들이 이게 공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예. 또 재미있는 것은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사실 공기 오염이 더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 이유는 공기 오염을 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유리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근데 이런 활동들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꽤 무거운 것들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도시 그 내륙까지 이동시키는 거 굉장히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대체로 해안가에서 주로 작업을 하다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안가 도시들이 훨씬 더 공기 오염이 심각했었던 것으로, 특히 뭐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전까지 그래도 과학과 수학에 앞서고 있었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맨날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슬람이 꽤나 많이 앞서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슬람도 공기 정화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근데 공기 안 좋기로 하면은 중동을 따라갈 데가 없죠. 아 그래요? 네. 왜요? 일단요. 그 아라비아 반도 쪽이 그 UAE를 예를 들면은 1년에 2번 정도 엄청난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AE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환자가 중동 지역이 제2형 당뇨병 지대거든요. 단 걸 많이 먹고 더우니까 운동 많이 안 하고 후천적 당뇨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만만찮게 많은 게 천식.
그렇죠. 예, 이게 워낙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 공기청정기가 정말 필요한 데고요. 아, 그래요? 예,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도 테헤란은 도시에 딱 내리잖아요. 이맘 호메이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테헤란 시내로 가다 보면은 산이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게 분지 지역이라서 뿌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기들이 안 좋은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거기를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슬람권에서는 공기에 대한 뭐 이게 공기에 방법을 대한 거에서 가장 못했어요? 이제 했던 게 지난번 얘기해서 했지만 바드길이라고요. 이란에서는 천연 에어컨 시스템에 아주 집에 차가운 공기 들고 뜨거운 공기 내보내는 시스템은 있었지만 공기 청정 작용보다는 순환 작용. 네, 순환 작용. 이슬람 시대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어렸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깨끗한 아랍어를 배우고 몸에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막지대로 유모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사막지대에서 크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기관지에 좋고 하는 그러한 것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기가 좋은 지역에 가서 일단 커라. 네, 어렸을 네. 때부터 이 기관지하고 폐 데미지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중세 시대 때 보면 제가 진행했던 게임에도 그게 나오는데 부리가 이렇게 긴 패스트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괴기하다, 으스스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스크가 혹시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 같은 것도 해요? 아,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새부리 마스크. 네네. 근데 우리는 얼굴을 주로 보니까 새부리 마스크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의사들은 가죽으로 온 몸을 덮었어요. 가죽 장화 신었고요. 가죽 장갑 끼고 고글처럼 생긴 그 안경도 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팡이도 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안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서 쭉 입을 덮어가지고 아유 죽었네 치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부리 마스크를 쓴 의사는 말이 의사지 사실은 시체 청소부쯤 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했을까? 사실 무섭잖아요. 죽음의 사진처럼 보여요. 그 사람 당연히 많이 죽어요. 안 만지려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못 오게 하려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다 패스트가 돌고 있으니까 의사면 당연히 패스트 환자를 만져야 되잖아요. 만지기 싫어. 그러니까 무섭게 해놔. 그러니까 새부리는 더 무서워. 죽음 상징 같기도 하고. 근데 왜 하필은 그 새부리냐? 무섭게 보이기도 하지만 요 앞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뭘 넣냐면요. 향초, 허브, 뭐 꽃, 향신료, 그 다음에 식초를 적신 천 같은 거 놔둬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를 좀 막아주고 동시에 독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와 독기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겉모습 자체는 사람들 나한테 오지 마. 하지만 나는 이 새부리 안에서 냄새와 독기를 막겠어. 이게 뭘 넣으려고 새불이었던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무섭게 보일 것과 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의사들이 남들이 개인 휴대용 공기청정기쯤 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식초의 살균 효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미 그렇게 사용을 새부리 안에서 했었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뭐 깨끗해진다. 그다음에 문제는 시체에서 너무 진하기 때문에 뭐 식초 냄새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저거보단 차라리 이게 낫다. 인류가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정말 공기에 대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안 좋아, 이런 게 좋아라고 수많은 시간 동안 뭔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 발전의 끝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AI가 도입이 됐습니다. 야, 이건 뭐 제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조언을 해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이게 AI 청정을 한다고 해요. AI가 공기 중에 이런 요소가 있네요, 이런 요소가 있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스스로 판단해서 유해가스까지 센싱하고 알아서 청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 있어요. 미세먼지, 가스, 냄새, 공기살균 뭐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요.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AI 모델 점거. 아. 제 처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남편은 말을 안 듣는데 공기청정기는 말을 잘 듣거든요. 스스로가 야, 유해가스가 지금 있다 판단해서 뭔가 작용을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고, 특히나 AI 공기질 센서가 있는데요. 이게 공기질 센싱 범위를 확대해서 미세먼지 3종, 유증기, 유해가스 4종까지 이 냄새와 같은 다양한 오염원을 정밀하게 감지해서 알아서 스마트하게 판단하고, AI 공기질 센서를 통해서 축적된 공기질 데이터가 항목별로 LG 싱큐에서 리포트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간대는 이랬었구나.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인류의 공기청정 기술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내려갔다면 우리 고대인들의 폐는 까맣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판단하고 청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기질이나 오염원 등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집집마다 장소마다 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재료들도 다르고 사람들 활동들도 다르니까요. 또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기청정기를 돌려요. 이 공기청정기를 돌리려면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 주로 우리나라 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답답해요. 근데 이럴 때 그나마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공기청정기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일단 공기질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제품 운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가장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를 절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기질이 괜찮은데 그걸 계속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럼 석탄 돼.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질이 좋으면 팬을 꺼주고 공기질이 나빠지면 이걸 전원을 다시 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으로 치면 전기값을 아껴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나라 보면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존재했을 때 인공지능을 어떤 걸 쓸 거냐. 애들이 리포트 베껴내는 거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 집에서 매 상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쓰는 거. 에어컨 여름에만 써요. 공기청정기 1년 내내 쓰고 있잖아요. 이런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에너지 부분도 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먼지나 어떤 뭐 냄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즘 공기청정기가 많이들 해요. 근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이게 걸러져요? 예. 근데 이거 세균 같은 거 이제 걸렀다가 다시 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죽여주고 싶어. 죽여줄 때 그냥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적외선 파장 보면 에너지 보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서. 그러니까 자외선도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쪼갭니다. 자외선 A, B, C로 나눠요. U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B. 차단제 바르잖아요, 우리. 예. 자외선 B는 우리 여름에는 우리 비타민 D를 갖다 막 만들게 해줘요. 유럽사 애들 뭐 비타민 D 먹잖아요. 우리 안 먹어도 되는 게 자외선을 많이 쬐기 때문이에요. UVC 이건 제일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린 그 걱정이 아닌데. 왜요? 왜? 오존층이 다 막아져. 오존층이 막아져서 우리 UVC를 사실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오존층 빵꾸 나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죠. 프레온가스 쓰지 말자 이런 거 네. 했었죠. 근데 우리만 UVC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경험하지 못한 거야. 오존이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UVC를 채면 우리가 문제가 되겠지만 다행히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거기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빨아들였는데 근데 그 안에서 UVC를 막 줘요. 쏘고 있어. 예, 그러면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죽어. 죽겠죠. DNA가 파괴됩니다.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예, 우리 바깥에 있으니까. 저 제품이 UVC를 그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6가지 박테리아 갖고 실험을 했다더라고요. 폐렴균, 녹농균, 뭐 레제오넬라균, MRSA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황색 포도상구균, 뭐 표피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DNA를 99.9%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일단 한 바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공기 안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사라진다. 사실 모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해로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이로울 것도 없으니까 일단 없애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럼 공기 중에 없는 게 좋죠. 박테리아 사정이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굉장히 냉정하신데. 그럼 우리가 박테리아까지 애정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람까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저 주변에 다 눈에 보이는 동물까지. 동물까지. 근데 요게 우리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너무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공기청정기 놓는 이유가 뭐예요? 먼지 때문에 놓죠. 먼지 때문에 놓잖아요. 제일 먼저 되는 건요 미세먼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처리해 주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저 제품이 0.01 마이크로미터, 0.01 마이크로미터만 10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로 작은 극초 미세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공기청정기 한번 들여놨어. 들어서 몇 년이겠어. 우리 엄마 같으면 하나 나지만 20년 되면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옷걸이로 사용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들어봤더니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우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 저기서는 빨아들인 다음에 필터나 뭐 안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필터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필터 교환을 언제 해요? 우리 엄마 괜찮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난 건강한 것 같아.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예전 6개월마다 바꾸자. 또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있다가 오고 집에 잘 안 돌아가. 하루 종일 잠만 자.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 있어. 계속 돌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잖아요, 조건들이. 그렇죠. 언제 바꿔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공기청정기가 알려주면 좀 어때? 그 뭐 필터 이제 수명센터가 있어가지고 이쯤 됐으니까 좀 교체해야겠네요. 얘기해주면 우리 고민 안 해도 되죠. 바꿔야 되는가 말 건가 이게 얼마나 하는데 그런 고민 안 해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줘요? 그렇죠. 형 바꿀 때 됐어요. 이렇게. 네. 이제 바꾸지, 이제 전화 좀 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뭐냐면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기에 맞춰서 우리 의식 상황을 보고선 제품
제품을 점검하고 세척해주고 또 필터 교체도 점검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있으면 그런 거 쓰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민할 일은 세상에 널려 있는데 건강의 문제잖아요. 좀 쓰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중동은 공기청정기 많이 쓰겠네요. 최근에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끈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파키스탄이요. 거기는 너무 공기가 나빠가지고 학교를 휴교를 시켜줄 정도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해가지고 국내에 사는 것도 사고 그다음에 우리 거를 사기엔 좀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 수도속 수준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기청정기가 집안에 갖다 놓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2주 동안 학교를 쉬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켓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여기서 보니까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의 공기청정기 관련된 시장이 2022년 기준으로 3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8년에는 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통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회사의 출신이어가지고 익숙하긴 한데 관장님 아버님께서 예, 독일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덴마크가 에어컨을 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 덥지 않으니까. 최근 지구가 이상해졌잖아요. 더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해. 그러니까 호텔에서 1년에 며칠 틀더라도 에어컨을 달아야겠어요. 아, 호텔에 에어컨이 안 달려있는 호텔이 많았어요? 덴마크는 아예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날에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냉동고에 달기 전에는. 근데 그 건물 자체는 에어컨을 달 걸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그 사람들 고민하다가 결국에 LG가 그 문제를 해결했대요. 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덴마크 애한테 들은 게 아니라 독일 애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실외에 달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형 에어컨이 예, 창문형 에어컨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창문형 에어컨 중에서 LG가 만든 거는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아, 디자인 중에. 예, 디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혹시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니냐? 우리 선생님들이 광고를 해야 여러분들 매주 이 교수님들을 흔들어서 방송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유해가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AI 기술로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를 센싱해주는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들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 뭐 공기 정화를 위해 뭔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문헌이나 기록 같은 게 혹시 남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고학적으로 잘 남아 있는 게요.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예전에는 공기 어떻게 바꾸었냐.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 있지만 옛날에는 향을 피워서 냄새를 없애는 쪽으로 했어요. 그건 상쇄시키는 느낌으로 그렇죠.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언제 이게 필요하냐면요. 장례 지낼 때. 저희 고고학은 또 무덤을 파지 않습니까? 이게 무덤을 넣으려면은 심지어 몇 년 동안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다양한 약초 아니면 우리 보통 훈증한다고 하죠. 훈증. 그래서 수많은 일식에 보면 이렇게 향 나는 나무 피워서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나는 정화되었다. 물론 그게 실제 정화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느낌 많이 받아서 무덤 파면은요. 예컨대 2500년 전 알타이의 파즈리 문화 같은 경우는요. 시신에 베개가 있는데 베개가 요즘 말하면 왜 약초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스풀 있죠. 고스풀하고 민트하고 이런 라임을 넣어서 이거를 갖다 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향내를 풍기게 했는데 문제는 고스풀이라는 것은 시베리아에는 없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약초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이동할 때 같이 가져다니면서 그걸 태움으로써 공기를 정화시켰다. 그러니까 나쁜 공기와의 어떠한 그 전쟁은 인간 아마 사피엔스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무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향 피우는 게 사실은 진짜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고 유해가스. 그래서 중동에서 그 UAE 같은 경우에서도 공기 때문에 천식 많잖아요. 향 피우는 거 금기하는데 향 피우는 게 천식에 진짜 안 좋은데 사람들이 근데 오랫동안 간섭이기 때문에 안 피우지를 않죠. 피우죠. 그래서 그걸 좀 못하게 하려고 계몽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향은 사실은 공기를 좋게 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에 뭔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향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향하면 또 고대 이집트 빠질 수 없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향의 재료들을 어디서 입수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고 또 심지어 고고학적으로 그 사용되었던 향들이 실물 유물로 확인이 돼요. 굉장히 다양한 향들이 사용이 되는데 향나무, 뭐 참향나무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쪽 남쪽 푼트라고 하는 오늘날 소말리아 지방에서 입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향이나 뭐 모략, 뭐 시나몬, 그다음에 뭐 로즈마리, 뭐 바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제 향을 피우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쓰잖아요. 응답하라 1988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구들장에 내려앉으면 왜 일산화탄소 새 가지고 가스 들이마시게 되고 이러는데 온돌도 사실은 이거 무너지면 연기가 이슬로 계속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온돌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요. 구두를 일단은 돌로 연기기를 내고 그 주변을 진으로 덮은 다음에 다시 덮는데 이게 오래되면 깨지거나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어 나올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미하기 때문에 들어온 걸 몰라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서 미세먼지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돌도 필연적으로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이 그 구한말에 여행가들 기록 보면은 온돌에 안에 있으면은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3남매가 일산화탄소로 다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정말 예전에 안타깝어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관장님 그 세대시잖아요. 저도 한 번 있었어요. 할머니가 동치미국물 엄청 먹여주셨어요. 네, 그때는 김치국 정말 먹었어요. 왜 김치국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직 과학적인 아무것도 아닌데. 아, 과학적으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원해지는 효과군요. 아니 근데 나무 땔감을 이렇게 떼가지고 주변에 나무를 베서 했었잖아요. 근데 땔감은 나무만 썼어요? 숯입니다. 숯은요, 이게 주로 귀족들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옥탄가 좋은 휘발유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민들은 그냥 일반 나무를 쓰고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이게 숯가마가 발굴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예컨대 통일신라 시대 때 경주는 저녁에 밥 짓는 시간이 돼도 굴뚝에 연기가 안 나온다. 왜냐면은 숯을 태우니까. 근데 이게 근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기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청정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이 온돌에 가장된 피해가 산림의 고갈이 정말 빨라요. 우리가 민둥산이 더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민둥산 된 게 마치 일제강점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구한말 때도 보면 이미 다 산이 되어 있고 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저기 몽골살처럼 뭐 낙타똥, 소똥 갖다 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공기오염은 미세먼지가 봄만 되면 황사와 더불어서 엄청 날라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트기를 타고 날라오는 이 미세먼지들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항상 있었죠. 과거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때문에 우리 죽겠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혹시? 모래폭풍이 아주 유명했었죠. 특히 실크로드나 중국 북방을 한번 모래폭풍 오면은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옮겨져 버린다라고 하니까는 어떠한 특정한 마을이나 집이 통째로 모래 언덕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했었다. 아니 놀라운 게 조선 왕조실록에도 황사가 왔다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니까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조상님들 어렸을 때도 왔었다는 거니까요. 황사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최근에 등장을 근데 했죠.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요즘에 쓰이긴 했지만 황사는 이미 미세먼지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라는 것이 요즘에는 측량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아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걸 흙탕물이 된 비가 내려왔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흙탕물 비라는 게 구름이 흙이 아니라 이게 워낙에 이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흙비가 내린 건데 그걸 갖다 예전에 뭐 측정할 도구가 없으니까 그냥 흙비였다. 흙비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 엄청난 미세먼지였다는 것이죠.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쓰인 거 한 1995년부터예요. 그전에는 다 매연이니 뭐 모래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요즘에는 사실 창문도 못 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근데 안 열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부 오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나? 있죠. 실외가 아니라 실내부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주는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하나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고 싶으면 여셨다가 닫고 싶으면 닫았다가 알아서 얘가 문 여셨네? 하고 일합니다. 자, 오늘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이야기로 사실은 좀 풍성하게 이야기를 꾸며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 저희가 더 즐겁게 우리 선생님들이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